올해 설은 유난히 추웠다. 창밖에 눈이 부슬부슬 내리는데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올해는 우리 집으로 와요. 하루 자고 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딸이 먼저 전화를 해온 게 얼마만이던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괜히 들떴다. 그래, 이번 설엔 혼자 밥 안 먹어도 되겠구나.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전날 만든 동태전, 갈비찜, 나물 몇 가지를 정성껏 도시락통에 담았다. 손녀가 이거 좋아하지. 한참을 그렇게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가만히 보면 가족일에 마음을 쏟는 일은 평생 줄어들지 않더라. 손끝으로 사랑을 담는 게 습관이 돼버린 인생이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주름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다. 눈 오는 도로를 달리며 나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그래, 딸이 나를 필요로 하잖아. 아직은. 서울 터미널에 도착하니 딸이 급히 전화를 했다. 엄마, 저녁 전에 와요. 사위도 곧 퇴근할 거예요. 나는 그 말이 괜히 반가워서 괜히 서둘렀다. 택시 안에서 가방 속 도시락을 꺼내 다시 확인했다. 뚜껑이 열리지 않았는지, 국물 새지 않았는지. 그게 괜히 마음의 준비 같았다. 딸집 문 앞에 도착하자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왔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았다. 손녀는 내 품에 안겨 할머니 냄새 좋다고 했다.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딸은 바쁜 얼굴로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엄마, 그냥 오지 말고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전화했잖아. 자고 가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사위 피곤해서요. 순간 공기가 살짝 식었다. 나는 애써 웃었다. 그래, 엄마는 방 아무데나 깔고 잘 테니까 걱정 마라. 손녀가 내 옆에 앉아 과일을 집어먹는다. 그 모습 하나로도 마음이 녹았다. 그래, 이런 게 가족이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밤이 되자 딸은 방으로 들어가고 사위가 거실로 나왔다. TV 볼륨을 조금 줄이며 나를 슬쩍 본다. 어머니, 언제 내려가실 계획이세요? 내일 점심 먹고 가려고. 손녀 얼굴 좀 더 보려고. 아, 그렇군요. 하. 사위의 웃음은 어딘가 불편했다.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이불은 저 방에 깔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펴는데 사위의 말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여기가 모텔인 줄 아세요? 그 순간 손이 멈췄다. 숨소리도 멈췄다. 딸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개어 다시 가방에 넣었다. 불 꺼진 거실을 지나며 아이 사진이 걸린 벽을 스쳤다. 사진 속엔 내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렸다. 서울의 불빛은 따뜻한 듯 차가웠다. 기사님이 말했다. 어르신, 딸 내댁 다녀오셨어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다. 아니요, 그냥 잠깐 들렀다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 나는 그 집의 손님이었구나. 아니, 손님보다 더 낯선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눈물이 눈가에 맺히자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발 너머로 흐릿하게 스치는 간판 하나. 모텔. 그 순간 사위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여기가 모텔인 줄 아세요? 그 말이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래. 다음 설에는 내 방에서 잔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든 내 인생의 방에서.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아도 머릿속엔 사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여기가 모텔인 줄 아세요? 그 말이 내 귓속을 찢듯 맴돌았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설날에 딸집에서 하루 자고 가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작은 방구석엔 여행 가방 하나, 그 안엔 갈비찜통, 손녀줄 내복, 과일 몇 알. 평생 엄마로 장모님으로 살았는데 오늘따라 그 이름들이 전부 낯설었다. 새벽이 되어 조용히 문을 열었다. 딸 부부가 있는 방에서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냥 나 서운하다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목구멍에서 자꾸만 걸렸다. 주방으로 나와 전기포트를 켰다.
물 끓는 소리만 방 안가득. 컵라면을 하나 꺼내면서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의 손님이 됐을까? 딸이 어릴 때 밤새 열이 나면 이불 덮고 병원 뛰어가던 게 나였다. 그 애가 직장 다닌다고 새벽밥 싸주던 것도 나였고 결혼식 날 신부대기실 문 앞에서 몰래 울던 것도 나였다. 그런데 이제는 잠깐 온 사람이 돼버렸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아침이 밝았다. 손녀가 잠결에 할머니하며 내 품에 안겼다. 그 따뜻한 체온이 마지막 위로처럼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수아, 할머니랑 떡국 먹자. 주방에 나가 국을 데우는데 딸이 눈을 비비며 나왔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수아 먹이려고. 딸은 냄비를 보더니 잠시 망설였다. 엄마, 이거 사위가 싫어해요. 냄새 난다고. 순간 국자가 덜컥 떨어졌다. 떡국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허공에서 멎은 것 같았다. 아, 그럼 버릴까? 아니요, 그냥 제가 나중에 할게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국자를 씻었다. 수돗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지근한 물이었는데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을까? 점심 무렵 사위가 나왔다. 정장 차림에 향수 냄새가 진했다. 어머니, 저 오늘 점심 약속 있어서 먼저 나갑니다. 그래, 다녀와. 아, 근데 혹시 오늘 내려가시나요? 그 말에 나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응, 아직은 손녀 좀 더 보고 가려고. 그때 사위가 짧게 웃으며 말했다. 예. 하, 뭐 집이 좁아서요. 그 웃음 뒤에 분명한 선이 느껴졌다. 여기까지요. 그 선 너머는 내 자리가 아니었다. 점심 식탁에 앉아 손녀가 웃으며 물었다. 할머니, 또 놀러 올 거죠? 나는 순간 대답을 못했다. 딸이 그 옆에서 눈을 피했다. 그때였다. 사위가 현관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모텔인 줄 아세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그 목소리. 이번엔 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내게 향한 게 아니라 딸에게 향한 듯 했지만 결국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아야, 할머니 오늘은 먼저 갈게. 손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왜요, 할머니 또 자고 가요? 다음에 우리 집에서 자자. 응. 그 말에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코끝이 시큰해져서 서둘러 문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손에 든 가방이 괜히 무겁게 느껴졌다. 보자기 속엔 식지 않은 갈비찜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자꾸 나를 따라왔다. 이건 수아가 좋아하는 건데. 그 말이 입안에서 흩어졌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유리창 너머로 모텔 간판이 보였다. 24시 모텔. 붉은 네온사인 아래 눈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작게 웃었다. 그래, 모텔이래도 괜찮아. 하지만 다음엔 내 이름이 걸린 문을 열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났다. 참았던 분노와 슬픔이 한 줄기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래, 더는 눈치 보며 살지 말자.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집에서 살자. 다음 설에는 내 호텔에서 내가 차린 떡국을 먹는다. 그렇게 다짐하자. 가슴속이 조금 따뜻해졌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눈이 꼭 새하얀 시작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날 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에 마치 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았다. 낮 동안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위의 말, 딸의 침묵, 손녀의 얼굴. 모두가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그 안에 내가 없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전자레인지에 남은 밥을 데웠다. 반찬이라고는 며칠 전 먹다 남은 김치 한쪽.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탁 맞은편 의자가 허전했다. 그 자리엔 늘 누군가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다. TV에서는 명절 특집이 한창이었다. 큰 집에서 다 함께 웃으며 떡국을 나누는 장면.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내 빈 거실에 울려 퍼지는 조롱처럼 들렸다. 나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이 창문에 비쳤다. 주름진 이마, 거칠어진 손. 저게 진짜 나인가? 순간 내가 누구로 살아왔는지가 헷갈렸다. 엄마, 아내, 장모, 그 많은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나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은 거의 없었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과 도장,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 봉투 속엔 은행 통장이 들어있었다. 오래전 남편 몰래 만들었던 통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비밀 같은 돈. 통장을 펼치자 잊고 있던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360억. 나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다. 그 안엔 내 평생의 시간과 노동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남편 사업이 힘들 때 아껴 모은 돈, 딸 결혼식 때 쓰지 않고 묻어둔 돈, 그리고 내가 늙어가면서도 혹시나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준비했던 돈. 그런데 정작 가족은 나를 짐처럼 여겼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게 올라왔다. 그건 분노 같기도 하고 해방감 같기도 했다. 그래, 이 돈은 나를 위한 거야. 가족을 위해 모았던 돈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이제 남은 인생,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장모로가 아니라 나로 살겠다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을 서성이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남편, 딸, 손녀. 모두 웃고 있는데 그 사진 속에도 나는 없었다. 사진을 떼어내 책장 밑으로 밀어넣었다. 이제 그 미소에 기대어 살지 않으리라. 나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내 인생 계획서라고 제목을 썼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나만의 공간 만들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 펜 끝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했다. 새벽이 되어 창밖을 보니 눈이 그치고 있었다. 대신 맑은 햇빛이 천천히 들어왔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며 내 손등을 비췄다. 그 온기에 문득 미소가 났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어제 그냥 가서 어떡해요. 사위도 미안하대요. 그래, 괜찮다. 바쁘면 신경 쓰지 마. 엄마, 다음에 다시 올라오세요. 그래, 다음에. 전화를 끊자 손끝이 약간 떨렸다. 다음에라는 말이 이젠 그리 간절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다. 오래된 외투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속엔 예전에 스쳐 지나가듯 적어둔 문구가 있었다.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그 말을 읽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 이제 나도 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볼 거야.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와인 한 잔을 따랐다. 혼자 마시는 술인데 이상하게 쓸쓸하지 않았다. 잔을 들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산다. 이 돈, 이 시간, 이 인생. 전부 나에게 돌려준다. 그 말에 스스로 놀랐다. 내가 이렇게 단단한 목소리를 낼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다. 하얀 달빛이 내 손끝에 닿았다. 이제 진짜 나로 산다. 그렇게 속삭이자 내 안의 긴 겨울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창문 틈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이상 시리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식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전날 적어둔 문장들이 또렷했다. 나만의 공간 만들기. 그 밑에 천천히 덧붙였다. 그 공간에서 다시 나를 찾기. 그날 오후 은행으로 향했다. 통장을 들고 창고에 앉았을 때 직원이 미묘하게 나를 쳐다봤다. 고객님, 이 금액을 한 번에 옮기시겠어요? 네, 다 옮길 거예요. 제 이름으로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노트북을 켜고 호텔 매물을 검색했다. 폐업한 모텔 매매, 리모델링 가능한 소형 호텔. 수십 개의 창이 열렸지만 어느 곳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한 줄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해안가 앞 오래된 호텔 주인 직접 매물. 해안가 오래된 호텔. 뭔가 묘하게 끌렸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예, 매물 문의드리려고요. 아, 그거요? 오래돼서 보러 오는 사람 없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그럼 내일이라도 가볼 수 있을까요? 예, 내일 오전이면 괜찮아요. 근데 혹시 성함이? 이순자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낮게 터져나온 목소리. 설마 순자 씨? 나 박 사장이에요. 박 사장. 20년 전 남편 사업이 무너질 때 조용히 손 내밀었던 사람이었다. 그때도 나는 그의 도움을 거절했었다. 가정 있는 여자가 남편 친구한테 신세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다음 날 나는 기차를 탔다.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바다가 보였다. 파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그 바람 속에 내 지난 세월도 흩날려가는 것 같았다. 호텔은 언덕 위에 있었다. 간판은 발에 있었지만 어딘가 포근한 기운이 느껴졌다. 오랜만이에요, 순자 씨. 그가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듯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다.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눈빛. 이 호텔 직접 봐요. 사람들은 낡았다고 하지만 난 아직 살아있다고 봐요. 그 말에 나는 순간 호텔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처럼 느꼈다. 낡은 복도를 걸으며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소금기 섞인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커튼이 살짝 흔들릴 때 가슴속 깊이 묻어뒀던 무언가가 함께 흔들렸다. 여기 새로 시작하기엔 딱이죠. 새로 시작이요? 예. 순자 씨 같은 사람이라면 이곳이 금방 살아날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웃었다. 박 사장님, 난 그런 거 몰라요. 호텔이든 뭐든 나 같은 사람이 뭘. 그가 조용히 내 말을 끊었다. 순자 씨, 인생은 누가 허락해줘야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나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럼 나 문 열어볼래요. 그날 밤 호텔 방 한쪽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나만의 공간 만들기 옆에 체크 표시를 했다. 그리고 새로 적었다. 이름 호텔 순자. 순자. 순할순, 아들자.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내로 불리던 이름을. 이제는 간판에 새길 것이다. 문득 박 사장이 문을 두드렸다. 순자 씨, 내일부터 같이 청소부터 시작하죠. 내일부터요? 예. 우리가 첫 손님이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로비에 혼자 섰다. 창밖엔 달빛이 호텔 간판을 비추고 있었다. 호텔 순자. 그 이름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호텔은 단지 낡은 건물이 아니었다. 내가 다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첫 집, 그리고 내 인생의 두 번째 설날이었다. 호텔 순자의 봄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하던 3월, 나는 매일 새벽마다 창문을 열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공기가 온몸의 먼지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복도에는 새 커튼이 걸렸고 박 사장은 매일같이 페인트 칠을 했다. 색은 어떤 게 좋아요? 따뜻한 색이요. 오래 머물고 싶은 색. 내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하루가 쌓여가며 호텔은 천천히 그리고 고요하게 변해갔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마치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 같았다. 그날 오후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김다은. 딸의 이름이었다. 박스 위에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손끝이 떨렸다. 상자를 열자 사진 몇 장과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내 모습과 딸의 결혼식 장면, 그리고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이건 누구지? 남편 친구 중에서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옆에 적힌 글씨. 엄마, 이 사람 기억나요? 아빠의 동업자였던 최 부장님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계약서 사본이 있었다. 남편 명의로 된 호텔 투자 계약서. 계약 날짜는 내가 알던 부도 직전 바로 전날이었다. 그리고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 30억 원. 30억? 그 금액은 내가 몰래 모아두었던 바로 그 돈이었다. 남편은 내 통장을 훔쳐 그 돈을 투자에 썼던 것이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잠깐 빌렸다던 그 말. 그리고 부도 이후 그가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나는 호텔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에 바다가 흔들리는 것도 박 사장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결국 내 인생은 다 그 사람들의 손에 있었구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 눈물은 단순히 남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딸, 사위, 가족 모두가 그 거짓의 연장선 안에서 나를 바라봤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그날 사위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구나. 여기가 모텔인 줄 아세요? 그 말엔 사실 나를 돈의 주인으로가 아니라 돈의 근원으로 본 시선이 숨어 있었다. 박 사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순자 씨,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봉투를 건넸다. 그는 잠시 서류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돈, 결국 남편분이 그랬어요. 그 돈으로 시작한 호텔이라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 노을이 번져 있었다. 그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내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박 사장님, 웃기죠? 나는 내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인데 그 돈으로 남편은 딸 결혼식 올리고 또 그 사위는 나를 밀어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앞에 앉아 천천히 두 손을 모았다. 순자 씨, 그 돈이 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 호텔, 그 돈의 흔적으로 세워졌지만 이제 그 주인은 순자 씨잖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건 결국 내 호텔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돈도 상처도 다 순자 씨의 인생이 만든 거예요. 밤이 깊었다. 나는 호텔 현관 앞에 섰다. 간판 불빛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호텔 순자. 그 글자가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다. 내 손끝이 간판 아래로 올라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라 평온이 찾아왔다. 그래, 이 호텔이 내 지난 인생의 무덤이라면 이제부터는 내 부활의 집이 되어야지.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들리며 창문이 열렸다.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왔다. 그 냄새가 내 마음까지 씻어내리는 듯했다. 그날 밤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가족은 내 삶을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다시 나를 세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덧붙였다. 이 호텔은 내 돈으로 세운 게 아니다. 내 눈물로 지은 집이다. 비가 내렸다. 봄비라고 하기엔 차가웠고 겨울의 마지막 자락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호텔 순자 앞마당에 고인 물 위로. 호텔 순자 간판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왠지 모르게 낯설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비에 젖은 딸이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그 눈빛은 매서웠다. 엄마, 이게 뭐예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거 호텔 등기부등본이에요. 여기 보면 아빠 이름 대신에 박 사장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건 내가 몰라서. 몰라서요? 엄마, 이거 전부 아빠 유산이에요. 그 돈도 이 호텔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엄마 아빠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 말은 이제. 엄마 돈, 그거 아빠 돈이에요. 엄마가 모은 게 아니라 아빠가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 말의 순간 귀가 멍해졌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다은아, 그건 내가 오해하는 거야. 오해요? 엄마는 항상 그래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오해야.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 말투가 사위와 너무 닮아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이 호텔,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거. 박 사장이라는 사람 도움 받아 바꾼 거죠?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아니, 그건.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 돈을 숨겼는지, 왜 집을 나갔는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엄마 아빠 죽기 전에도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했어요. 엄마가 돈을 숨기지만 않았어도 우린 이 고생 안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비소리도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은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던 가족의 배신이 사실은 엄마가 먼저 한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이 내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손끝을 떨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만 가라. 엄마. 너한텐 내가 얼마나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 너희 밥상 차리며 살았다. 너 아플 때 내 남편이 나한테 뭐라 해도 끝까지 참고 견뎠다. 잠시 침묵.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곧 입술이 굳어졌다.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딸이 돌아선 뒤에도 호텔 문이 덜 닫힌 채로 남아 있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문 같았다. 밤이 깊었다. 박 사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순자 씨,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요. 딸이니까 언젠간 알겠죠. 아니요. 그 아이는 이제 몰라도 돼요.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려 했는데 결국 내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줬네요. 박 사장이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창밖에 비가 그쳤다. 하지만 내 안의 비는 아직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가족은 나를 버렸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그 가족을 놓아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모든 인연이 떠나가면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했다. 펜을 내려놓자 손끝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마도 그건 완전히 무너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상한 평온이었을 것이다. 호텔 로비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바다와 맞닿은 창문 너머 파도는 평화롭게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호텔 안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엄마. 딸이 입술을 깨물며 들어왔다. 그 옆에는 사위가 어깨를 굳힌 채 서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서 오세요. 다들 자리를 잡으세요. 그녀들은 아직 내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지난밤의 갈등이 그들 눈빛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박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 호텔 재개장식이 시작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세상에 외치는 선언 같았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호텔은 이제 완전히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낼 거야. 점심이 되자 나는 가족을 불러 로비에 앉혔다. 딸은 긴장으로 손을 움켜쥐고 사위는 눈치를 보며 서 있었다. 다은아, 처음부터 솔직히 말할게.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호텔을 시작한 건 내 돈만이 아니야. 하지만 그 돈도 내가 평생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은 것이었어. 딸이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나는 숨을 고르고 지난 30년을 모두 떠올렸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난 숨겨진 통장으로 가족을 살렸어. 결혼식, 학자금, 집안일, 빚까지. 내가 감당했어. 내 희생은 그냥 내 마음으로 한 일이었어. 사위가 눈을 크게 떴다. 딸도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내가 호텔을 산 것도 단순히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가족이 내 삶을 가둬버린다면 난 이제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하거든.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호텔 로비를 한 바퀴 둘러봤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벽에 걸린 사진, 파도 소리, 그리고 박 사장의 미소. 이 호텔은 내 이름으로 시작되는 집이야.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 순간 딸이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미안해요. 난 그동안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사위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도 너무 몰랐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서로 솔직해졌잖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그 순간 호텔 안에 흐르는 공기가 바뀌었다. 단순히 가족의 화해가 아니라 각자가 서로의 삶과 선택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손님들은 파도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박 사장은 커피를 내왔다. 나는 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하지만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해. 박 사장이 웃었다. 그래도 시작이 중요하죠. 나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내 호텔, 내 인생, 내 선택. 그날 밤 달빛은 호텔 로비를 은은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진짜 평온함을 느꼈다. 새벽 바람이 호텔 로비를 스쳤다.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창밖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로비에 앉아 있었다. 호텔 안은 조용했다. 손님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박 사장은 사무실에서 뭔가 서류를 정리 중이었다.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딸과 사위와의 갈등, 숨겨진 통장과 30억, 그리고 호텔을 열기까지의 모든 과정. 모든 순간이 나를 지치게 했지만 그 힘듦 덕분에 나는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나를 위한 삶이 가장 소중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되었구나.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오늘 호텔 첫 손님이에요. 혹시 제가 같이 맞이할까요? 나는 잠시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도와줘. 그냥 함께 있어주면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는 나란히 로비 입구에 섰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호텔 안은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조용히 관찰했다.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다. 로비의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고 호텔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방 한쪽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호텔 순자 홈페이지를 새로 디자인했다. 사진을 하나 올리며 글을 적었다. 이 호텔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곳, 나의 선택으로 세운 집입니다. 키보드를 내려놓고 창밖 파도를 바라보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따뜻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살짝 비쳤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나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로. 손끝에 닿는 침대 이불이 따뜻했다. 그 따뜻함은 평생 지켜오던 가족의 사랑보다도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한 위로였다. 호텔 문 밖, 바닷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나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열었다. 안녕, 세상. 이제부터는 내가 만든 길로 걸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달빛이 호텔 간판 호텔 순자를 은은하게 비췄다. 여기가 내 인생의 호텔이야.